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되는데 반도체 분야가 아무래도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HBM 칩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고회가 열렸죠.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강 도약은 물론 남북권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서 균형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루 육군이 한국 K2 전차를 도입하면서 이제 유럽을 넘어 처음 중남미 지역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AI 시대 K반도체 비전 육성 전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고요. 정부는 물론이고 산학연이 총출동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AI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쪽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K 반도체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제 그런 그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비전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밝히는 그런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기존에 좀 워낙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 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도 영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파운드리라든가 팹리스라든가 이런 쪽은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데 그런 분야까지 다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대전제죠. 두 번째는 그 파이가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각 개별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물을 팔 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의 저의 소망입니다. 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물을 더 넓고 깊게 파야 한다. 이런 말이 인상적인데요. 지금의 반도체 현실과 비춰볼 때 이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네. 이건 이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특정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쪽이 많은 이제 그 어떤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수익 또 기업적으로도 큰 수익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팹리스, 파운드리 또 이 소부장 영역 그런 쪽은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이제 좀 더 확장을 좀 한다면 네.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팹리스라든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어떤 대기업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중소기업 내지는 새로 생기는 그런 어떤 기업 창업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이제 그 연계해서 이제 이른바 반도체와 관련한 전후방 산업을 전반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뭐 이런 쪽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일자리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청년층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제 우물을 좀 깊게 또 넓게 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신 거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균형 성장 얘기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남부 지역에 대한 관심을 좀 이제 가져달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중심 클러스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광주, 부산, 그다음에 구미, 대구, 경북의 구미 이 세 개 삼각지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팹리스라든가 뭐 랩 분야라든가 또 이제 바운드리 분야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조금 더 이제 좀 발전을 좀 시켜서 네. 남북권역의 또 다른 의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어제 이제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도 이게 반도체 관련한 분야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 그런 것을 좀 시도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대단합니다. 2047년까지 반도체 세계 2강을 목표로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4S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차트로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첫 번째가 일단 반도체 주권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국가적으로 이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에요. 특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반도체를 갖지 못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들 간에도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뭐 미국,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또 우리나라 EU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이 반도체 주권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반도체 때문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역량 부분이 우리가 조금 취약합니다. 파운드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네. 팹리스도 마찬가지고 팹리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영역인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공급망이 중요하죠.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 갈등 겪으면서 그 소부장 영역에서 우리가 좀 애로를 겪었던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그 기능 강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반도체 생태계 전체적으로 이제 타 영역까지 영역을 좀 넓히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 전략입니다. 네. 또 균형 성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도 균형 성장에 발맞춰서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도 요청했는데 이건 예. 어떤 전략이 마련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 개의 축, 그래서 이제 삼각지대가 되겠죠. 그 트라이앵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도체 영역 중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영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특히 이제 팹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영역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0.8%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 80% 넘게 장악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만의 이제 TSMC가 70% 이상 장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쪽에서도 10%도 지금 안 돼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다음에 이제 랩핑 분야라든가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이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지역의 클러스터를 새로 이제 좀 만들어서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양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굉장히 이제 거대 기업이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이죠. 그래서 그들도 뭐 자기네 사업하고도 이게 연관이 다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함께 투자를 해 나가자.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5국 3특 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남북권역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 지역의 일자리가 좀 증가하면서 또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 더 확충이 되는 그런 효과.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도 더불어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현장에서는 기업들의 주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주문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 솔루션을 같이 팹리스와 시스템 반도체 회사와 정부가 만드는 어떤 그러한 지원 정책과 풀 라인업에 대한 정책을 같이 지원해주는 중장기 정책으로서 만든다면 저희가 대학교에 필요한 그 자동차용 반도체는 저희가 공급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맥스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텔레칩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제조 AX 자동차 분야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나 원래 관심 많아요. 특히 우리 방법만 잘 찾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냥 총량을 늘리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어쨌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또 공정하게 기회를 가지고 또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어져야 그 사회 전체가 활력도 생기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부분 반도체 업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과 산업을 분리를 지금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뭐 대기업들이 계열사로 이제 은행을 이제 거느리고 서로 끼리끼리 이제 대출을 주로 해주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죠. 그러면 아무래도 특정 기업 중심으로 이제 금융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금산 분리를 이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유지를 해 왔던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지금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워낙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경우에 은행들도 선뜻 지금 그 투자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은행은 이제 고객들로부터 돈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이제 금리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뭐 그 반도체 대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회사 내에 돈이 많아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뭐 은행 대출도 물론 이제 유치를 합니다만 자기들이 가진 돈도 좀 일종의 자산회사 같은 거를 운영을 해서 그걸 통해서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반도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에 의존하게 되면 또 그 각 은행의 또 그 자체 또 판단에 따라서 이게 투자 방향성이 좀 조정이 되거나 또 왜곡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이제 조금 이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마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또 이 반도체 생태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도 논의한 부분인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뭐 이 부분도 뭐 계속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인력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문 이제 대학원 이제 설립 계획이 이번에 이제 아마 이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박사 인력을 그렇게 해서 연간 반도체 분야 전공하는 인력을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좀 육성을 해 나가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나눈 그 뭐 어떤 반도체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고 또 그 관련한 그 영역도 좀 넓혀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인력, 새로운 R&D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좀 육성하는 그런 이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도체뿐 아니라 수출 다변화에도 힘쓰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방한 중인 태평양 도서국가 외교장관들을 접견했는데 우리는 광물 또 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태평양 그 도서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이제 환태평양 그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도 많이 발생하지만 사실은 이제 광물 자원도 적잖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예요. 이들 국가들하고 뭐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1970년에 뭐 이제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태평양 관련한 도서국가들 대부분하고 수교가 지금 맺어진 그런 그 상황이고 조금 저개발 국가들이 많아서 뭐 주로 이제 우리가 ODA 그러니까 개발 원조를 해주면서 이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략적으로 좀 활용해야 될 필요성도 좀 많이 지금 이제 제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자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방안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남태평양 연안국가 페루에 한국 방산업의 대표적 수출 상품 K2전차 흑표가 수출이 됐습니다. 2조 원대 수출입니다. 역대 네. 최대 규모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것으로는 이제 뭐 최대 규모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뭐 폴란드에 비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이제 수량은 아닙니다만. 폴란드는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중심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중남미권에서는 이 정도로 대규모로 이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페루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중남미 국가들, 인접 국가들로 수출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폴란드가 있다면 중남미에 페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루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2010년도에 우리나라하고는 방산 협력 그 협정을 이제 맺은 바가 있고요. 네. 그 동안에 이제 고등훈련기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제 것을 이제 주로 수출을 했습니다. 이제 전투기도 수출 했죠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함정도 수출했던 바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단순한 이제 수출뿐만 아니고 협력을 원합니다. 자기네들도 방산을 좀 키우고 싶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방산 협력 업체들을 이제 우리가 세우게 되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그 인접 국가로 이제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계약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첫 계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은데 최근 방산 외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이제 특사로 아예 방산 특사로 임명을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해외 순방을 시키면서 이제 방산 수출 의지를 지금 이제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최근까지 이제 성과가 이제 없었습니다만 뭐 집권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성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이제 많은 그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기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이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게 성사가 된다면 의미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반도체 훈풍일까요?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그리고 내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한국이 최악의 국면은 일단 지난 것 같다. 이게 이제 S&P 쪽의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뭐 2.1%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다가 최근에 2.3%로 또 상향 조정했어요. 또 주요 IB, 그러니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이제 1.9%, 8% 뭐 이런 정도였다가 최근에 2%대로 이제 상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제 영향을 이제 준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불황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그 몇 달 사이에 굉장히 호황 국면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 이제 그 호황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산업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고 덩달아서 다른 분야에서의 이제 성장까지도 함께 좀 노려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원전 분야도 그렇고 AI 관련해서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방산 분야도 그렇고 비교적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어쩌면 이들 그 IB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좋은 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 내수하고 수출하고의 이게 동반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충분히 이루어질지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최근 고환율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 0.25%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도 전반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환율이 지금 이렇게 자꾸 격차가 지금 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뭐 코로나 맞고 하면서부터 좀 재정을 과도하게 수포 예산 운영을 하면서 이제 현금이 많이 풀린 것, 그래서 이제 원화 통화량이 많이 증가한 것, 그게 이제 한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금리를 그만큼 안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격차가 역대급으로 좀 벌어진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 채권에 투자하지 한국 채권에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원화 단위의 어떤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도 뭐 일정 수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두 차례 추경으로 내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코스피도 4천을 돌파했는데 네. 내년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일단은 높아질 게 이제 분명하다 이제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이제 주도는 수출이 이제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고 수출 기업들이 이제 많은 이제 영업 이익을 이제 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낙수 효과가 예전만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낙수 효과를 어떻게 최대화시키는가, 이게 이제 정부가 해야 될 가장 큰 그 과제 중에 하나이고, 역시 이제 민생경제 뭐 정부 예산 이제 풀어서 일단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 경기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